여기 일본 도쿄 NHK 방송국에서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의 발언에 일본 열도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마모토 히로시. 스스로를 경제의 황제로 칭하며 독서를 뿜어내던 인물입니다. 과연 어떤 말을 했기에 이런 소동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밤 그는 카메라 앞에서 한국 경제를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몇 개로 까부는 한심한 나라일 뿐. 이라며 도끼를 뿜으며 외쳤죠. 방송국은 그의 오만한 목소리에 환호하는 관객의 함성으로 뒤덮였고 그 망언은 순식간에 아시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그는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폭탄을 던졌어요. 일본 GDP는 4조 달러, 한국은 고작 1조 8천억 달러. 이게 현실이다. 라며 한국을 쓰레기처럼 깔아뭉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었어요. 그 터무니없는 독설이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내고 무릎 꿇게 만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죠. 도쿄의 심장부에서 터진 그의 망언이 결국 한국의 벽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까지 이믿기 힘든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터무니없는 환상을 깨뜨려 주겠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라는 그 허울 좋은 신기루입니다. 한국 경제, 반도체 몇 개로 잘난 척하는 나라일 뿐이죠. 2024년 기준, 일본의 GDP는 4조 1,300억 달러. 반면 한국은 고작 1조 8,400억 달러입니다.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제 규모를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반도체 강국이라나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19%라고 떠들어대지만 일본은 기술의 깊이로 승부합니다. 우리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의 전통을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있을까요? 한국은 역사도 뿌리도 없는 나라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GDP가 100달러 남짓한 가난한 농업국이었죠. 그들이 지금 잘 사는 척한다고 해서 우리가 속을 리 있겠습니까? 터무니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한국은 일본 경제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수출액만 봐도 일본은 2024년 7,073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겨우 6,838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그들이 세계 4위 수출국이라며 자랑한다고요. 참으로 한심한 자화자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우리 일본을 넘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그 잘난 경제 기적이라는 건 과대 광고에 불과합니다. 2023년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의 55%까지 치솟았고 일본은 250%가 넘어도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K-팝이랑 드라마로 경제가 굴러간다고 착각하나 본데 현실은 첨단 산업의 뿌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죠. 반도체 하나 믿고 까불어봤자 일본의 제조업 기반은 그들의 얄팍한 성공 따위와 비교도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나 다름없었죠. 20세기 초만 해도 우리에게 의존해 살아가던 나라가 이제 와서 고작 몇 년 잘 나갔다고 일본을 깔보려 한다고요.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의 그 잘난 삼성전자 매출 2024년 약 2,500억 달러라는데 일본 소니는 품질로 승부하며 9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크다고 경제가 강한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은 언제쯤 깨달을까요? 한심합니다. 정말.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일본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건 겉만 번지르르한 허상일 뿐이죠.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한국인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일본은 절대 여러분 따위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제가 그 방송에서 한국 경제를 거침없이 비판한 뒤로 정말 뜻밖의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반응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제 발언이 일본을 넘어 한국까지 화제가 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온갖 말이 오가더군요. 특히 한국의 한 대학 강연장에서 김민서라는 젊은 경제학자가 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반박하는 장면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조금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 김민서라는 사람이 강연 도중에 제 발언을 실시간으로 언급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마모토 교수님, 숫자만 보시고 한국을 판단하시다니요? 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한국 19%, 일본 9%입니다. 시장 조사 보고서에 나온 명백한 사실이죠.
직접 와서 보세요. 당신의 그 잘난 이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점유율 19%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를 그렇게 도발하는 걸까요? 저는 일본의 기술력이 단순한 숫자로는 절대 평가받을 수 없는 깊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도발에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대답했죠.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제가 가서 그 잘난 기적이라는 게 얼마나 허울 뿐인지 까발려드리죠. 라고 말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은 반도체 하나로 과대 포장된 나라에 불과합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2024년 일본의 반도체 장비 산업이 세계 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더군요. 반면 한국은 제조에 치중한 나머지 장비와 소재 기술은 여전히 우리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저를 불러내서 뭘 증명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자면 김민서라는 사람의 태도는 단순한 반박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었죠. 그들은 저를 한국으로 초대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직접 와서 보세요. 2024년 한국의 수출액이 6,800억 달러로 일본의 6,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시죠.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수출액이 조금 앞섰다고 해서 경제의 질이 높아진다고 믿는 걸까요?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의 제조업 생산액만 해도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한국은 그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한국 경제의 허점이 더 드러나더군요. 예를 들어 2024년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1조 3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 4,300억 달러에 불과하더군요. 경제적 안정성을 따지면 누가 더 탄탄한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의 무역 흑자가 2023년에 450억 달러였던 반면 일본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체 경제 규모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이런 나라가 저를 불러내서 뭘 보여주겠다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그들의 자신감이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초대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도발이 저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김민서라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한국에 가서 그들의 허세를 철저히 깨부숴주자고요. 당시 저는 한국 경제가 과연 뭘 보여줄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습니다. 2024년 일본은 여전히 세계 특허 출원 건수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세계 지식재산기구 WIPO 기준 한국은 4위에 그쳤습니다. 기술 혁신의 깊이에서 우리가 앞선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도 별 기대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 그저 반짝 성공에 취한 나라라는 생각뿐이었죠. 2023년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GDP의 55%까지 치솟았다는 점도 저를 더 확신하게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250%가 넘어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 나라가 저를 초대해서 뭘 증명하겠다고 나서는지 저는 그저 그들의 오만함을 비웃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저는 한국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김민서라는 사람의 그 도발적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만 해도 한국이 제 이론을 뒤흔들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위상은 2024년 세계은행 기준으로 GDP 3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그저 과대 광고에 비해 실속이 부족한 나라라고 믿었죠. 여러분, 저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간의 호기심과 함께 여전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이 과대 광고에 비해 실속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김민서였습니다. 그 도발적인 태도로
저를 한국으로 끌어들인 그 젊은 경제학자 말입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자랑하는 그 허세를 하나씩 무너뜨려 주마.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공항을 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서가 저를 차에 태우고 서울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빌딩들, 번쩍이는 네온 사인,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김민서가 차 안에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가 교수님이 역사 없는 나라라고 하신 서울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세계 4위 수출국으로 약 6,8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일본은 5위로 6,500억 달러입니다. 어때요? 허울뿐인가요? 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건물 몇 개로 경제가 되는 게 아니지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더군요. 그냥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건물 몇 개로 경제가 되는 게 아니지라고요.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앞에 펼쳐진 첨단 교통망이 저를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김민서가 자랑스럽게 설명하더군요. 이건 GTX라고 수도권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고속철도입니다. 2024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 이동 시스템 중 하나죠. 라고요. 저는 속으로 일본의 신칸센도 만만치 않다고 반박하려 했지만 그 속도와 효율성에 대해선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도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김민서가 저를 데리고 간 강남의 한 거리에서 저는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를 처리하고 거리 곳곳에 설치된 5G 네트워크 타워, 심지어 AI 기반 교통 시스템까지. 김민서가 또 한 번 저를 자극하듯 말했어요. 2024년 한국의 5G 보급률은 95%로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은 78% 수준이죠. 이게 역사 없는 나라의 모습인가요? 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오만하게 비웃던 나라가 이렇게 숨가쁘게 발전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김민서의 그 침착한 공세는 저를 점점 더 흔들리게 했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의 경제가 반도체 하나에 의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보여준 건 그 이상이었어요. 김민서가 또 다른 데이터를 꺼내더군요. 2024년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35%로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은 15% 수준에 머물고 있죠. 이런 나라를 허울뿐이라고 하셨나요? 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일본의 전기차 산업이 뒤처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격차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일본의 제조업 기반은 한국과 비교도 안 된다고 큰소리쳤던 게 떠오르면서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어요. 김민서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저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아직 시작일 뿐이다. 건물 몇 개와 숫자 몇 개로 내 이론이 무너질 리 없다. 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그 압도적인 발전상을 보니 제 마음 한구석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김민서의 안내로 서울 도심을 더 돌아다녔고 매 순간마다 새로운 충격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2024년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세계경제포럼에서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반면 일본의 도시 인프라는 여전히 20세기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저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입으로는 그래봤자 일본의 깊이를 못 따라온다고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동요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제 오만함을 시험하는 여정이 될 거라는 거요. 여러분, 서울 도심에서 받은 첫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김민서의 안내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그래, 건물 몇 개와 인프라가 좀 화려하다고 해서 내 이론이 틀린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들어갔죠.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최재훈이라는 삼성의 임원이었습니다. 침착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보여주든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꺾을 순 없을 거다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자신감이 또 한 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재훈 씨가 저를 데리고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설명을 시작했는데 그 규모와 정밀함에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마모토 교수님, 이 공장에서 나오는 칩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40% 이상에 들어갑니다. 2024년 삼성전자 매출은 약 2,500억 달러인데 일본 손익은 900억 달러 수준이죠. 이게 우리가 가진 현실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니가 품질로 승부한다고 자부했지만 매출 격차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황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기술적 전통이라고요.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민서가 날카롭게 끼어들더군요. 전통이 밥 먹여주나요? 시장이 말해주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방송에서 일본의 제조업 기반은 비교 불가라고 큰 소리쳤던 게 떠오르면서 갑자기 그 말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최재훈 씨가 또 다른 데이터를 꺼내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2024년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은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0%에도 못 미치죠. 이게 허울뿐인 경제인가요? 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과거의 영광에 비해 많이 뒤처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를 눈앞에서 들이대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공장 안을 돌아다니며 저는 로봇팔이 정밀하게 칩을 생산하는 모습, 끝도 없이 이어진 최첨단 설비들을 보았습니다. 김민서가 다시 입을 열었죠. 교수님, 2024년 삼성의 R&D 투자액은 220억 달러로 일본 전체 기업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혁신은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그럼 이건 뭔가요?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부터 제 오만함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최재훈 씨가 또 한 번 저를 압도하며 말했어요. 우리의 반도체는 자동차, AI, 클라우드까지 전 세계 산업을 움직입니다. 2024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다음으로 우리가 2위입니다. 일본은 어디에 있죠? 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저는 속으로 이건 내가 예상한 것과 너무 다르다고 되뇌었죠. 여러분, 그 공장을 둘러보는 내내 제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자랑하던 일본의 기술 깊이가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김민서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마치 제 오만함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기업일 뿐이야. 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불안감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2024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1,300억 달러로 일본의 300억 달러를 훨씬 앞선다는 사실. 이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공장을 나서면서도 여전히 입으로는 강한 척했어요. 한 기업의 성과가 나라 전체를 말해주는 건 아니질라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최재훈과 김민서의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현실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품고 있던 편견이 어쩌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속 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공장에서의 충격이 제 오만한 믿음을 흔들어 놓은 뒤 저는 김민서의 안내로 한강전망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래, 몇 가지 숫자와 화려한 공장이 대단하다고 해서 일본의 전통과 깊이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올라갔죠. 하지만 한강변에 서서 밤하늘 아래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빛나는 풍경은 단순한 도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생명력과 의지의 상징이었죠. 김민서가 저를 전망대 꼭대기로 이끌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단 60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1960년대에 1인당 GDP가 겨우 100달러였던 나라가 2024년에는 3만 6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교수님이 비웃던 기적은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결과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방송에서 역사도 뿌리도 없는 나라라고 조롱했던 그 말이 갑자기 제 목구멍을 틀어막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돌아왔습니다. 3만 6천 달러라니 일본의 4만 2천 달러. 불과 6천 달러 차이뿐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반박하고 싶었어요. 일본은 GDP 규모에서 여전히 앞선다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김민서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2024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3.2%로 일본의 1.5%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걸 어떻게 허상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늘 자랑했던 일본의 안정성이 어쩌면 정체와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 떨림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강의 잔잔한 물결과 그 위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풍경은 제가 비웃던 모든 것을 조용히 반박하는 듯했어요. 김민서가 또 한 번 저를 자극하듯 말했어요. 2024년 한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천억 달러로 세계 5위입니다. 일본은 1,800억 달러로 6위죠. 이게 역사 없는 나라의 한계라고 하셨나요?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허상이라고 깔보던 나라가 디지털 혁신의 선두에 서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민서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2024년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액은 120억 달러로 아시아 2위입니다. 일본은 80억 달러로 3위에 머물렀죠.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의 중심이 됐습니다. 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속으로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 봤던 걸까 하고 자문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한강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방송에서의 오만한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일본은 절대 여러분 따위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이 이제는 터무니없는 착각처럼 들렸죠. 저는 간신히 입을 열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다. 이곳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증거다. 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인정 이상의 것이었어요.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지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제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죠.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김민서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진실은 눈앞에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는 8위로 일본의 5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역사입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핑 돌 뻔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변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얕보던 모든 순간이 한강의 물결처럼 조용히 저를 삼켜버리는 느낌이었죠. 김민서의 미소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 승리의 관대함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 한강 전망대에 서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애들 장난이라고 깔봤던 나라가 이렇게 강인한 의지와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더 이상 착각 속에 살지 않겠다. 라고요. 그 순간 제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감이 채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무릎 꿇은 건 한국의 경제 앞이 아니라 그들의 불굴의 정신 앞이었다는 거요. 여러분, 한강 전망대에서 제 오만함이 무너진 그 밤을 지나 저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장이라는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곳에 서기까지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그들의 허세를 까발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수많은 기자와 카메라가 있었고 김민서와 최재훈 씨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오만함 대신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만이 가득 차 있었죠. 제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살짝 떨리더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을 얕봤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했던 모든 말, 그 오만한 단어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직접 보고 느낀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기적 그 자체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눈앞이 흐려졌어요. 제가 애들 장난이라고 비웃던 나라가 2024년 세계 4위 수출국으로 6,8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의 6,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이 나라의 불굴의 정신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곳의 혁신과 의지는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300억 달러로 일본의 300억 달러를 압도했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35%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다니 저는 경외심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저는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동시에 이 나라의 성취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찬양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천억 달러로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액은 120억 달러로 아시아 2위를 기록했고 5G 보급률은 95%로 세계 1위입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제가 방송에서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조롱했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이끄는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거든요. 김민서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진실을 보셨으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죠. 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관대한 승리감 속에서 저는 제 오만함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의 의지와 꿈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저는 이 나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진심으로요. 라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건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날 기자회견장을 나오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한때 일본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고 큰 소리쳤던 그 순간이 이제는 먼 과거의 착각으로만 남았어요. 대한민국은 1960년대 1인당 GDP 100달러에서 2024년 36,000달러로 도약하며 세계 8위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그 모든 여정을 보며 이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인류의 희망을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위대한 모범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